자,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우리는 23곳을 후보를 내서 12곳을 이겼습니다. 압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4곳을 내서 3곳이 됐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9%고 민주당이 45%입니다. 그런데 제일 꼴찌 정당에서 보궐선거 압승했는데 민주당 그때 몇 석이 됐죠? 수도권에서 제 기억으로는 1석입니다. 우리가 3석이 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몇 석이 됐습니까?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몇 석 됐습니까? 그거는 뭐 국장이 아니라 주사 차원의 질문. 아니, 수사 차원이 아니고 아까 그 경남에 몇 석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네, 아니 그 자유한국당 정권의 실패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홍준표 우리 후보님 경남지사 잘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경남에서 지금 지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재보궐선거는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중에 나오는 거 보세요.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경남은 원래 두 번째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었습니까? 질문할게요. 개성공단에 2천만 평 한다고 그랬죠. 한다고 그랬죠. 원래 합의가 그렇죠. 예. 개성공단에 2천만 평을 하게 되면 여기가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3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북한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후보께서 지금 하고 있는 개성공단 2천만 평 하겠다는 것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부분 올라가야 될 거예요. 수백 개가 2천만 평 하려면.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그럼 중소기업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만 알고 네. 둘을 모르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 땅으로 진출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진출한 업체들은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지만 그렇죠. 거기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우리 또 남한 내에 많은 또 그런 협력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또 일자리들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후방 효과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 제가 개성공단이 이야기 그랬지 드리는 않습니까? 것은 문 후보께서 일자리 대책을 공공근로 공공기관 일자리 81개인가 81만 개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리스처럼 망하자는 거고 세금 나눠 먹기고 결국 그 청년 일자리라는 거는 한국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금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개성공단에 우리 업체가 200개 진출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1,500개가 생겨요. 네. 그러면 1,5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경제의 원리를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가 되는 것이죠. 개성공단에 가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임금 때문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금 때문에. 싼 임금 때문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그렇지 북한에 지금 앉아서 2천만 평을 하려면 우리나라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3개를 갖다 옮겨놔야 돼요. 그러니 네. 북한에서 얻는 것은 임금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까? 그럼요. 아까 방금 무슨 설명 드렸습니까? 그 관련 납품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6분 이상씩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이 좀 말씀을 하시죠. 네, 제가 그 문재인 후보께 또 묻겠습니다. 복지 공약 후퇴는 대국민 사기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거 그동안 민주당이 10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비판했던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증세 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선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는 그나마 한 13조 7천억 정도 증세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아까 조세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모두 일본어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구체적인 그 재원 마련 대책을 발표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정책본부의 발표를 보시고요. 전체 제가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167조 후보님. 이렇게 해서 다 마련했죠. 네, 제가 다 검토하고 예.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4월 11일 날 중앙선관위원회에 다 각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서 뭐 아시겠지만은 근데 주말 사이에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대폭 후퇴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직접 결정하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 복지 공약 뭐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걸 그 문 후보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 말씀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유아 아동 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 수당은 7분의 1로 줄였고 또 육아 예산은 4분의 1로. 그다음에 노인 기초연금은 또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어머님? 그것을 처음 발표한 건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선관위원회 보고된 이후에 수정하신 거고요. 이미 예비 후보 단계 때부터 공약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럼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 아동수당도 아동수당의 방침만 발표했었고 아동수당의 금액을 발표한 것은 이번에 20만 원 처음인 이야기 것이죠. 하셨었잖아요. 잠깐만 저 뭐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 돼서 가장 아픈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냐.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신 없는 공약은 내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공약을 냈으면 책임 있게 세금 걷어야 된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 이렇게 그 공약이 대폭 수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나 아니면 우리 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설계는 뒤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진행적인 그거 아닙니까? 청년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경우도 방침은 이미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 금액, 그다음에 지급 방식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수정하신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준비되신 대통령이 이 부분은 아니시죠, 팩트 체크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팩트 체크는 뭐 예. 여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대통령에게 이제 가장 준비돼야 될 것은 저는 신뢰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국민들 표만 얻기 위해서 막 공약 남발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설득하고 아마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는 원래 약속보다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일단 정책 공약은 제가 발표하거나 우리 정책본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이 우리의 정책 공약입니다. 우리 국민성장연구소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개개인별로 토론회에 참석해서 개인적인 의견 발표한 그것은 우리의 정책 공약이 아니죠. 아니, 후보님 그런 얘기가 그것은 아니고요. 잘 확인해 보시기 아니에요. 바랍니다. 선관위원회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관계를 우리 후보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책임집니다. 네, 아니요. 안철수 지금 후보께서 시간이 6분이 더 남으셨어요. 일단 좀 근데 우선 뭐 연관된 질문이면 먼저 하십시오. 아니요, 먼저 하세요. 예. 그러면 저기 유승민 후보께 저 묻겠습니다. 예. 일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국민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 이런 특정 정치인들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모두 다 부인하고 그건 허위 사실 유포라고 고발하겠다고까지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또 적폐라 그러는데 적폐라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치 세력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가겠다. 연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지금 손잡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건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헛개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목 물으시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의견을 물어 대신 좀 답변 봅니다. 잘해 주십시오. 뭐 국민을 상대로 적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정치권 안에는 저는 적폐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경제 시간이니까요. 요거 하나만 보탤게요. 예, 보태십시오. 시간 예. 없지만. 예. 안 후보님,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그렇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분야 예, 이런 게 아마 저 질문이니까. 적반하장일 겁니다. 예. 제가 안 후보님한테 우리 뭐 자꾸 적폐 이야기를 왜 경제 이야기, 교육 이야기 하는데 안 후보님 교육 공약을 자꾸 남보고 안 읽어보고 왔다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저는 제일 충격을 받은 게 교육부 폐지하고 552 학제 바꾸는 건데요. 학제 바꾸는 건 제가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 드렸어요. 그거는 돈도 엄청나게 들 뿐 아니라 굉장히 그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안 후보님 늘 입만 떼면 4차 산업혁명 강조하시는데 552는 이거는 옛날에 굉장히 2차 산업혁명 시대 거다.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폐지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교육지원청을 만드는데 저는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식의 이런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대통령 된 사람들,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들이 5년마다 집권해가지고 교육 공약을 확확 뜯어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데 교육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하수인으로 저는 동원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님 그 공약을 보면서 제가 안 후보님 혹시 자제분이 얼마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중1까지 받았습니다. 중1까지요? 예. 그러면 6334 중에 16년 중에 한 4, 5년, 5년, 6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그다음 중1까지 받았죠. 중1까지요. 그런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니요. 애들을 키워보고 이러면서 지금 학제 개편 그게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냐. 교육부를 폐지하는 게 마치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 해경을 해체한 거 비슷하게 교육부 해체하는 게 그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학제 개편하는 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교실 안에서 교육의 내용,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 교육 내용을 바꿔주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공교육으로 해결되도록 그게 그냥 핵심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내용 예. 바뀌는 거 저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 우선은 이제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저 시간이 남았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교육 체계의 문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이제 먹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교육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말 잘 듣는 학교들만 돈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율성을 없애고 아예 창의 교육을 말살시킵니다.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의 저는 목적은 한 가지만 따지자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정부의 그 컨트롤 타워를 바꿔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예, 인재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 인재 기르는 것 말고는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더 중요한 아니, 목표가 뭐가 중요한 거 있습니까? 있죠. 교육이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아이들한테 기회의 사다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재 기르는 게 아닙니까? 잠깐만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부모 못 만나면 좋은 교육을 못 받는 이거는 없애줘야 되니까. 그래서 공교육을 부활시키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해주는 그게 굉장히 그냥 그게 단순히 제 목표입니다. 같은 목표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고이 학제나 교육부 폐지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자율성을 부여해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12년 내내 입시 교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일이 다- 가지 내부의 교육 내용을 예. 커리큘럼을 바꾸는 노력을 무수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 일 다 하려면 교육부 폐지할 게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을 상태로서 만들면 교육부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교육부가 진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죠? 이런 그러면 왜 역할을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이런 교육복지의 역할을 하고 평생 교육을 하고 이런 거를 교육부가 하려면 교육부 전체가 동원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까지 못한 거는 저는 그런데 오히려 정치인들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평생 교육도 강화해야 되니까 교육부를 지금의 2배로 확대하자.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들립니다. 2배로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부를 없앤다고 그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 그게 말씀은. 컨트롤 타워를 바꾸지 않으면 예.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네,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예. 흘렀는데요. 예. 저 후보들께서는 저 앞에 계시는 디지털 시계 보시면서 시간이 얼마 남아있나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학제 개편은 맞으면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12년을 쭉 함께 가게 아니 되는데 그건 그렇지가 그거 어떻게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12개월 학생이 한 학년으로 입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학제 개편에 따라서 1년 더 빨리 이렇게 입학하게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무리 없이 전부 제대로 학제 개편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뭐 한 학년에 2개 2년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좀 더 우리 안 후보님께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 공약을 보면요. 미래를 말씀하시고 또 4차 산업혁명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에도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생의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업의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교육개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학교에서 길러져야 하고 평생 교육을 강화해서 중, 장, 노년층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말씀 똑같이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인력 양성의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우선- 일반인들까지 네네 포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이제 안 후보님도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예,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 대책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공약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업의 위기에 처하니까 다른 직장을 구하려면은 실업 구조를 늘리고 고용보험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교육,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것이 소수의 성과로 가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공유재산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그런 뭐 재교육 부분이라든지 노동 시간 단축 다 저는 공감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게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노동시간 있겠습니까? 단축 계획은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지금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그리고 단축? 이제 그 임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성장은 하되 이것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촉진하는 쪽의 성장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양극화가 이렇게 계속 그걸 제가 진행되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정말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 그다음에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이제 임금 격차가 많아지는 것. 그다음에 또 그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또 격차,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이건- 문제들이 동시에 사실은 해결돼야 되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지금 당장 예, 급한 그래서 일이고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 급한 부분은. 일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그 오징어 잡이 배가 떴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오징어 배가 떴다. 일주일에 2번 퇴근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야근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IT 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장시간 저임금 야간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많은 부가 창출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의 이익으로 공유하도록 할 건가. 이게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공유 자산을 만드는 것이 저는 그 개념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 아동수당 도입, 그리고 또 기초연금 강화, 그리고 또 그 실업급여, 장애인 수당 이런 쪽부터 먼저 차근차근 만들어 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